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아베, 반도체 3대 소재 규제에 깊어지는 한일 갈등, 왜 미국은 중재에 나서지 않는가? 미국 정부의 묵인 없이 이 일을 행했을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번의 주제는 아베 반도체 3대 소재 규제에 깊어지는 한일 갈등, 왜 미국은 중재에 나서지 않는가? 미국의 정부의 묵인 없이 이 일은 행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그림인데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되냐면 중국하고도 분쟁이 일어나죠. EU하고도 분쟁이 일어나죠. 일본하고도 분쟁이 일어나요. 미국 같은 경우 미중 무역 분쟁 너무 잘 아시니까 따로 얘기를 안 해드릴 거고요. EU하고 분쟁은 지금 항공기 보조금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하나 만들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본과의 분쟁은 이번에 어저께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링킹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낀 나라가 됐습니다. 세 나라, 미국, 중국, 일본에 낀 나라가 됐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것은 화웨이 제재, 그리고 일본의 우리나라는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 그리고 중국은 화웨이 제재 참여 반대, 이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눈을 피해서 일본이 눈을 피한 것도 아니겠죠? 일본이 중국하고 지금 점점 더 친해져 가고 있거든요. 이건 다 나와 있는 팩트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G20 정상회담에서 영원한 이웃으로 지금 공표를 했고, 그리고 일본이 중국의 1대1로의 전향적 자세를 지금 갖고 있고요. 또 러시아하고 연결되는 북방항로에 참여를 했는데 그 북방항로에 참여의 20%의 지분을 누가 갖고 있냐면 중국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점점 더 친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EU하고 지금 재팬하고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었는데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라고 이걸 해서 지금 미국에게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서 CPTPP, 이것은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이라고 해서 원래는 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라고 해서 일본이 주도하는 경제 블록화예요. 뭔 말이냐? 이틀 안에서 우리는 자유무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TPP를 일본 주도로 만들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오바마 정부 때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트럼프 정부가 여기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탈퇴를 해버려서 이제 개별적인 무역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바뀌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자유무역주의의 선봉자였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확 돌아서 버린 거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본이 미국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환율입니다. 일본이 이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통보를 받아서 잃어버린 20년,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에 좀 아양을 지금 떨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문제로 다시 들어가서요. 반도체 3대 소재 규제로 우려되는 거 가장 큰 것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문제가 되고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한꺼풀 물러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문제가 되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한꺼풀 물러갔지만 아직도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반도체 공장 가동 중단 가능성이 점점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칭가스 때문이죠.
에칭가스가 700개의 안팎의 공정 중에서 불화수소를 사용하는 공정이 5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화수소, 에칭가스가 문제가 되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현재 잔고가 2에서 4주분 밖에 없고 그 이유는 독성 물질이고 변질이 쉬우므로 장기 보관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료는 활석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재료를 수입해서 일본에서 고순도로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활석 같은 경우는 공해물질이에요. 공해물질이어서 이거 활석 자체만으로 해서도 이게 만약 분진이 일어나게 된다면 몸 폐 속에 들어가서 몸을 굉장히 나쁘게 하는 것이 활석입니다. 손톱으로 긁어도 긁어졌다고 옛날에 경도를 나타내는 그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경도 1에 해당하는 돌일 거예요, 아마. 경도 10에 해당하는 돌이 금광석이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체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타격이 되는 것이 뭘까요? 포토레지스가 오히려 에칭가스보다 장기적으로는 더 타격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포토레지스트 공정을 일단은 먼저 알아야 돼요. 포토레지스트를 알려면 이게 포토리소그래피라고도 하는데 그 포토레지스트가 기판에 쫙 퍼져요. 그걸 구워요. 구운 다음에 포토 마스크를 통해서 그 자외선이 쏴지면 그것을 타버리게 돼서 나오는 그 회로판이 되면 그것은 포지티브 레지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외선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그냥 남아있고 그 에칭 과정을 통해서 그걸 포토 레지스트를 제거를 시켜버리면 그건 어떤 과정이 돼요? 네거티브 포토 레지스트가 되는 겁니다. 현재 리스트에 오른 포토 레지스트는 15나노에서 193나노 파정에 사용하는 포지티브형 레지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1나노에서 15나노 파장을 사용하는 레지스트가 있는데 이것은 EUV용입니다. 그리고 전자빔 또는 이온빔용 레지스트가 있고 네 번째로는 임프린트 리스코그래피 장치에 사용하는 레지스트가 있습니다. 특히 15나노에서 193나노용 레지스트는 브라아르곤 ARF 광원을 사용하는 반도체 레지스트고 1나노에서 15나노용 레지스트는 보통 14.5나노 광원을 사용하죠. 그것은 EUV용 레지스트입니다. 그래서 ARF하고 EUV용 레지스트는 삼성전자고 지금 SK하이닉스 그리고 AR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되고 EUV는 삼성전자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3, 4의 레지스트 전자빔 또는 이온빔용 레지스트 그리고 임프린트 리스코그래피 레지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될 거 전자빔 또는 이온빔용 레지스트입니다. 왜 눈여겨봐야 되냐? 전자빔, 이온빔은 초미세 공정을 구현할 차세대 광원이거든요. 즉 EUV로 할 수 없는 1나노 이하를 구현하는 광원이 돼요. 이것을 사용하는 레지스트가 되기 때문에 미래의 먹거리도 제한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지스트나 아니면 에칭 공정에 쓰이는 가스 이것을 만약 단기적으로 규제를 할 때도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얻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장기적으로 하든 장기적으로 하든 그 이득을 얻을 기업은 대만의 TSMC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첫 번째, TSMC가 이득인 이유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받는 관광액은 최첨단 반도체 파운드리의 공정에서 쓰이는 EUV에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EUV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곳도 들어오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삼성전자, 두 번째는 TSMC.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문제를 통해서 이런 공문을 발송했죠.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크론이 이득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의 뇌리 속에 잊어버렸던 회사, 일본의 D램 생산업체가 있죠. 2012년도에 파산한 업체, 엘피다입니다. 이 엘피다가 원래는 NEC하고 히타치가 합작해서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 엘피다를 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이 회사는 파산을 2012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그 공장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공장을 인수한 업체가 마이크론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론 메모리 재팬으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 입장으로도 손해가 아닌 것이 돼버려요. 마이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부터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규제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무너질까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이곳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쉽게 망가지진 않을 것이다. 대체품으로 다른 쪽에서라도 물건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건데 그전보다는 양이 적어지겠죠. 그전보다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전만큼의 생산 물량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규제할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일 경우는 재고를 떨어버릴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일 경우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생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라고 말을 하는 건 D램하고 플래시 메모리인데 지금 플래시 메모리하고 D램 같은 경우는 생산이 너무 과잉이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렇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든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는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장기적으로 규제가 간다. 장기적으로 규제가 가면 어디가 이득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거래처들은 다른 기업의 상황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다른 기업이 어렵다. 아니요. 그 기업에서 물건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 예를 들어보면 미일 반도체 협정이 있습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은 플라자 합의가 발표된 그 시기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때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몰락했고 그때 한국이 반도체 1위로 우뚝 서는 기회를 갖게 된 그 협정입니다. 그러면 미일 반도체 협정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1980년대 일본의 전성기에 일본의 반도체 성장에 의해서 미국 반도체 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가 전세계 반도체 한 80%를 먹어버렸거든요. 이 반도체 위기에 처하자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압박해서 1986년, 1991년 두 차례 체결된 반도체 협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적어드릴 필요가 없어서 제가 안 적어드렸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베가 이런 정책을 펼 때 미국에 무기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yes,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무기 있었더라 할지라도 가장 저급한 수준으로 한국을 자극했다라는 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짜증나는 건데 한국은 너무 힘이 없는 나라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 아베는 왜 수출 금지를 시켰을까요? 그리고 다른 생각은 없었을까요?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가능성. 첫 번째, 미국의 묵인 하에서만 일을 벌일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양다리를 걸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번째 경우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미국의 묵인 하에서만 일을 벌일 경우는
미국과 협상할 무역 협정을 위해서 대화의 국면에서 유리한 입장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그냥 이용했다. 한국을 그냥 제물로 바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전에 플라자 합의와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환율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좀 봐달라.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환율 문제만은 좀 건드려주지 말라.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일본은 생각할 수 있고 만약 그 부분이 얘기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아베의 정책과 미국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이번 정책은 약간은 성공한 정책이에요. 성공한 정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미국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다라는 거죠. 즉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미국이 우리의 주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동의를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협력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특히 미국이 지금 제일 우리나라에게 싫어하는 것은 너무 중립적이지 않느냐. 너무 중립적이지 않고 우리의 정책 좀 따라주라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많이 마음이 상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이렇다면 우리의 문제 해결은 아주 쉽죠. 미국의 동의만 이끌어내면 되니까. 즉 일본의 참의원 선거만 끝나면 미국과 일본은 제재에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도 싫은 일본이 미국과 중국의 양다리를 걸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문제 해결은 같습니다. 미국과 더욱더 친해져야 되죠. 그러나 시간은 지금보다 더 장기적으로 흐르게 된다. 그 이유는 반도체의 일정 부분이 미국으로 이관이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특히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활석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반도체 굴기를 해서 지금 계속 커올려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힘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경우에는 미국이 한국의 편에 적극적으로 설 수 있다. 그 이유는 반도체 산업이 중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을 미국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기초과학의 발달이 필요하다. 기초 소재 산업의 발달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가 소재 산업의 발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확인해야 되는 거 하나. 왜 한 달 남은 참의원 선거 전에 발표를 했을까? 그 전에도 충분히 발표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한 생각해야 될 게 에칭가스의 가용 한도 기간이 최대 한 달이 남은 것과 관련이 있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생각해야 될 일이 이번 일로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두 회사가 영향을 많이 받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